한국은 기생충입니다. 미국 최대 방산 재벌이 상원 청문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동맹국 18개국이 동시에 미국 무기 계약을 파기하고 전부 한국행을 택한 겁니다. 320조 원 규모의 세계 무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펜타곤이 비상 소집됐고 28년간 미국 무기를 팔아온 FMS 국장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가 청문회장에서 꺼낸 한마디에 미국 방산계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기생충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생충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보고서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러셀 상원 빌딩 지하 2층 비공개 청문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동맹국 18개국이 동시에 미국 무기 계약을 파기하거나 보류했습니다. 320조 원 규모의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고 그 빈자리를 채운 나라가 어디인지 확인한 순간 상원 군사위원회가 비상 소집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네이선 콜드웰, 펜타곤 해외군사 판매국 FMS 국장입니다. 28년간 전 세계에 미국 무기를 팔아온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무기 영업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생애 처음으로 고객 이탈 분석 보고서라는 걸 쓰게 됐습니다. 미국이 고객을 뺏겼다는 보고서를요. 그것도 하필이면 70년 전 우리한테 소총한 자루를 구걸하던 나라에게요. 청문회장 안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원석에 12명의 상원의원이 앉아 있었고 그 아래 증인석과 방청석에는 나토 관계자, 각국 무관, 방산업계 임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밀폐된 공간. 기침 소리 하나가 벽에 부딪혀 울릴 정도로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앉았을 때 맨 윗줄 정중앙에 앉은 더글러스 맥켄지 의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67세, 20선 중진. 상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미국 방산 예산의 칼자루를 쥔 인물이죠. 백발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진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무서웠죠. 맥켄지 의원이 표정이 없다는 건 이미 누군가의 목을 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니까요. 맥켄지 의원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콜드웰 국장. 지난 18개월간 미국의 방산 수출 계약이 23% 감소했습니다. 동맹국 18개국이 미국산 무기 도입을 취소하거나 보류했고 그 계약의 상당수가 한 나라로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으로요. 청문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장께서 직접 조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28년 경력의 상원 청문회는 12번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이 이 방 안의 절반을 적으로 만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맥켄지 부위원장님, 의원님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쓰면서 28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청문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맥켄지 의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죠. 무슨 뜻인지는 보고서를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저는 서류 첫 장을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죠. 이 보고서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방에서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석 달간 제가 목격한 것들. 폴란드의 눈보라 속에서, 중동의 사막 위에서, 그리고 한국의 새벽 공장에서 본 것들. 그것들이 이 방의 상식을 얼마나 처참하게 부수게 될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청문회장 오른쪽 방청석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죠. 어두운 네이비 수트에 금색 커프스링크, 올백으로 빗어 넘긴 갈색 머리카락, 43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브래들리 해밀턴 3세, 미국 최대 방산기업 노스엘릭스의 부회장이자 워싱턴에서 가장 강력한 방산 로비스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군납으로 사업을 시작해 3대에 걸쳐 미국 방산계를 주물러 온 가문이죠. 상원의원 7명의 선거, 자금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펜타곤 안에서 그의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밀턴이 맥켄지 의원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예의 바른 척하는 그 제스처가 오히려 거만함을 드러내고 있었죠. 부위원장님, 이 청문회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맥켄지 의원이 안경 너머로 해밀턴을 바라봤습니다. 해밀턴 부회장, 발언 순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해밀턴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경멸이 가득했죠. 콜드웰 국장이 뭘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그는 청문회장 전체를 둘러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생충입니다. 청문회장의 탄식과 웅성거림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기생충. 그 단어가 청문회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 떠다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죠. 해밀턴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말로 판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데 천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 집안은 3대째 펜타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2차 대전 당시 군수보급 장교였고 아버지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을 거쳐 펜타곤 조달국에서 퇴임했죠. 저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걸프전에 참전한 뒤 국방부에 들어왔습니다. 28년 전이었죠. FMS, 해외군사판매국은 미국 무기의 해외 영업 창구입니다. 전 세계 동맹국과 우방국이 미국 무기를 사고 싶으면 반드시 저희를 거쳐야 하죠.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에이브럼스 전차. 한 해 매출이 2,3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20조 원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가게의 주인이 바로 저였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교만해지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우리한테 줄을 서요. 한 통의 전화로 수십조 원의 계약이 성사되고 한 장의 서명으로 한 나라의 군사력이 결정되죠. 미국 무기를 산다는 건 단순히 철덩어리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동맹을 사는 겁니다. 그 안전보장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업무에서 주로 구매자 쪽에 있었습니다. F-35를 사고 패트리어트를 사고 글로벌호크를 사는 나라. 고마운 단골 고객이었죠. 한국이 자체 무기를 개발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술을 이전받아서 비슷한 걸 만드는 정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몇 년 전에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펜타곤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국산 무기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러 온 거였죠. 저는 회의에 15분만 배정했습니다. 솔직히 예의상 만나주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부하 직원이 물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무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죠. 애들이 커서 아버지 가게에 도전하겠다는 거야. 귀엽지. 하지만 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때 복도에서 한국 대표단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이 잠깐 뒤를 돌아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그 눈빛을 저는 석 달 전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억하는 눈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부두의 젊은 장교처럼. 아버지 말씀이 나왔으니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요양원 침대에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러셨죠. 네이선,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내가 그 나라에 소총을 보낼 때 부두에 서 있던 젊은 장교의 눈을 봤다. 그 눈빛은 물건을 받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 빚을 기억하는 사람의 눈이었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노안으로 헛소리를 하시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말씀이 석 달 전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 맥켄지 의원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드웰 국장. 폴란드가 에이브럼스 추가 도입을 보류했습니다. 대신 한국산 K2 전차를 추가 주문한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 한 나라의 결정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뒤 노르웨이가 같은 통보를 해왔습니다. 핀란드가 뒤를 이었죠.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호주. 줄줄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2달 사이에 18개국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이는 계약 취소 통보서를 볼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동맹국이 미국 무기를 거부하다니. 그것도 한두 나라가 아니라 18나라가요. 처음에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자위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싸니까 경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일단 싼 걸 사는 거라고요. 금방 후회하고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맥켄지 의원이 전화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콜드웰, 노르웨이는 가난한 나라가 아닐세.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아. 가격 때문이 아니야. 직접 알아보게. 그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펜타곤 사무실에서 보이는 포토맥 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28년간 이 창밖 풍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풍경은 언제나 같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돌아가는 세계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대체 뭐길래 우리 고객을 가져가는지. 솔직히 처음에는 2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한계를 찾아서 동맹국들에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세요라고 설득하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2주가 아니라 석 달이요. 그리고 제가 찾은 건 한국 무기의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청문회장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해밀턴 3세가 기생충이라는 말을 뱉은 직후 청문회장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맥켄지 의원이 의사봉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해밀턴 부회장, 지금은 증인 발언 시간입니다. 해밀턴이 양손을 들어 보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얻었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방청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방산업계 임원들이었죠. 콜드웰 국장, 계속하시죠. 저는 마이크 앞으로 다시 몸을 기울이며 준비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 변화 그래프였죠. 그런데 해밀턴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채로, 하지만 청문회장 전체에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요. 의원님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맥켄지 의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의 뒤에는 이 방에 앉은 의원 7명의 선거 자금이 있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힘이었죠. 짧게 하시오. 해밀턴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청문회장 전체를 향해 말했죠. 저는 기생충이라는 표현을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지금 팔고 있는 무기들의 출생증명서를 보시겠습니까? 천국 미사일,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키 허큘리스. 우리 미국이 개발한 방공 미사일입니다. 한국은 그걸 라이선스 받아서 분해하고 복제하고 이름을 바꿔단 겁니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말했습니다. K2 전차, 에이브럼스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K9 자주포, 영국 AS-90의 설계를 참고했죠. KF-21 전투기, F-35 기술 이전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해밀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주고, 미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시장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객을 빼앗고 있어요. 우리 기술로 만든 짝퉁을 반값에 덤핑해서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산업계 임원 5명 정도가 손뼉을 치고 있었죠. 해밀턴이 그걸 확인하고는 더 확신해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동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70년간 우리가 피와 돈으로 지켜준 나라가 그 은혜를 이렇게 갚고 있는 겁니다. 기생충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때 방청석 중간쯤에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카와무라 시니치, 일본 방위장비청 전략기획관이었습니다. 55세, 깔끔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카락에 각진 안경. 일본 방위성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특유의 정중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해밀턴 부회장님 말씀에 보충하자면 한국의 방산 수출이 최근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방산 수출 3원칙을 완화했고 SM-3 요격 미사일을 미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씹식 전차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한국만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해밀턴이 카와무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일본처럼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가진 나라도 있는데 굳이 한국의 싸구려를 사는 건 납득이 안 됩니다.
카와무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방산 재벌에게 인정받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소피아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카와무라 기획관님, 일본이 SM3를 공동 개발한 건 사실이지만 일본이 SM3를 독자적으로 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카와무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정책적 제약이 있어서 아직은 없지만 기술력 자체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피아가 안경 너머로 카와무라를 바라봤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만들어서 팔아서 실전에서 증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를 먼저 보시죠. 카와무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죠. 한국보다 일본이 낫다는 확신이 그의 뼈까지 박혀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해밀턴이 다시 입을 열려하자 맥켄지 의원이 의사봉을 2번 두드렸습니다. 해밀턴 부회장, 자리에 앉으시오. 더 이상의 발언은 증인 신문 시간에 하시오. 해밀턴이 능글맞게 고개를 숙이며 앉았습니다. 하지만 앉으면서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였죠. 뒤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이미 한국 방산견제 법안 초안을 3명의 의원에게 돌린 상태였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미국 기술 사용 비율을 조사하여 일정 비율 이상이면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죠. 지적재산 도둑질이라는 프레임으로 한국 방산을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청문회장에서 벌어질 일이 그의 법안을 쓰레기통으로 보내게 될 거라는 건 아직 아무도 몰랐죠.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으니까요. 기생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이 우리 기술을 베껴서 싼 값에 파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밀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카와무라처럼 일본이 더 낫다고는 말하지 않았겠지만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석 달간의 조사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진실과 이 방의 무지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때 청문회장 왼쪽 구석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짧게 자른 은색 머리카락, 테 없는 안경,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표정. 소피아 반 데어 베르흐, 네덜란드 출신의 나토 무기 조달 자문위원이었죠. 이 분야에서 30년 경력을 가진 숫자로만 세상을 보는 냉철한 분석가였습니다. 부위원장님, 콜드웰 국장의 발표를 먼저 듣는 게 순서 아닙니까? 데이터를 보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 건 비과학적입니다. 소피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해밀턴이 그녀를 흘겨봤지만 소피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맥켄지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데어 베르흐 위원 말이 맞소. 콜드웰 국장, 이제 진짜 시작하시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순간을 석 달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어야 했죠. 의원님들, 보고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해밀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해밀턴 부회장님, 방금 한국 무기가 미국 기술의 짝퉁이라고 하셨죠? 해밀턴이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동맹국 18개국이 원조인 미국 무기를 놔두고 짝퉁이라는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밀턴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답은 간단하죠. 싸니까. 동유럽 가난한 나라들이 돈이 없어서 싸구려를 사는 겁니다. 월마트에서 중국산 옷 사는 거랑 똑같아요. 방청석에서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해밀턴의 아군들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노르웨이는요? 1인당 국민소득 92,000달러, 세계 4위입니다. 우리 미국보다 높죠. 그 나라가 돈이 없어서 한국 무기를 샀습니까? 해밀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호주는요? GDP 세계 13위. 핀란드는 1인당 국민소득 55,000달러.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숫자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나라들이 전부 돈이 없어서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가요? 노르웨이가 월마트에서 쇼핑하는 거라고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해밀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맥켄지 의원 쪽을 힐끗 쳐다봤죠.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지만 맥켄지 의원은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해밀턴 부회장님이 방금 짝퉁이라고 하셨는데
짝퉁이면 성능이 떨어져야 합니다. 당연하죠. 원조가 더 좋은 게 상식이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문회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제가 석 달간 조사한 결과는 상식과 달랐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방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맥켄지 의원이 등받이에 기대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해밀턴은 팔짱을 낀 채 입술을 일자로 다물고 있었죠. 소피아만이 이미 노트북을 열고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청석 맨 뒤 구석 자리에 한 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정 양복,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차림. 한국방위사업청 수출협력관 박재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고 가만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직 이 방에 누구도 그 봉투 안에 든 것이 오늘 이 청문회의 결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고객 이탈 분석, 미국 방산 수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부상. 석 달간의 조사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저는 청문회장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해밀턴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죠. 한국은 기생충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생충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이 폭발했습니다. 해밀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기생충이라고요? 방청석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콜드웰, 미쳤나? 28년 먹은 공무원이 자기 나라를 기생충이라고 부르다니. 맥켄지 의원이 의사봉을 3번 내리쳤습니다. 퉁, 퉁, 퉁. 하지만 소라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죠. 정숙하시오. 해밀턴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부위원장님, 이 사람은 국가 반역자입니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당장 증인석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맥켄지 의원이 차가운 눈으로 해밀턴을 쏘아봤습니다. 해밀턴 부회장. 한 번 더 발언 순서를 무시하면 퇴장시키겠소. 해밀턴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하지만 앉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맥켄지 의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한 조각의 호기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콜드웰 국장. 방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시오. 그리고 근거가 없으면 오늘 이 자리가 국장의 마지막 청문회가 될 것이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거 없이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18개국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인도, 이라크, 말레이시아. 하나하나가 미국의 오랜 무기 고객이었던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왜 우리를 떠났는지 첫 번째 증인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증인석 옆 대기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야첵 보이체오프스키, 폴란드 국방부 조달국장입니다. 넓은 어깨에 짧은 금발, 단단한 턱선, 군인 출신 특유의 자세로 똑바로 앉아 있던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해밀턴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전쟁을 옆에 둔 나라에 생사를 건 절박함이요. 야첵 보이체오프스키가 증인석으로 걸어갈 때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해밀턴과 카와무라가 만들어 놓은 한국은 기생충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야첵의 걸음걸이에는 그런 분위기 따위는 상관없다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군인 출신 특유의 직선적인 보폭, 넓은 어깨가 양복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짧게 깎은 금발 아래로 단단한 턱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가 증인석에 앉자 저는 마이크를 그에게 넘겼습니다. 보이체오프스키 국장, 폴란드가 미국 무기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야첵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청문회장을 한 바퀴 훑었죠. 해밀턴을, 카와무라를, 맥켄지 의원을 차례로 바라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영어에는 폴란드 특유의 묵직한 악센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한국을 변호하러 온 게 아닙니다. 폴란드의 생존을 설명하러 왔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폴란드 국민들은 창문 너머로 미사일 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봤습니다. 국경에서 고작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공 대피 훈련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요. 야책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묻어나는 감정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급했습니다. 전차가 필요했고 자주포가 필요했고 방공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러시아가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무기가 없다는 건 사형 선고와 같았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해밀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동맹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요. 해밀턴이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당연하지라는 표정이었죠. 에이브럼스 전차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책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36개월 뒤에나 가능하다고요. 3년입니다.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3년. 러시아 전차가 우리 국경 앞에 서 있는데 3년을 기다리라고요. 해밀턴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생산 공정상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에이브럼스는 세계 최고의 전차예요. 품질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책이 해밀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해밀턴 부회장님, 3년 뒤에 폴란드가 존재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해밀턴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의 눈이 흔들렸죠. 야책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독일에 갔습니다. 나토 동맹국이니까요. 레오파드의 전차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독일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5년입니다.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리고 가격은 1대당 1,8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40억 원입니다. 소피아가 노트북에 뭔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도 갔습니다. 르클레르 전차를 물어봤죠. 프랑스는 아예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어요. 다시 가동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야책이 청문회장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미국은 3년, 독일은 5년, 프랑스는 생산 불가. 이게 나토의 현실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동맹이라는 나토가 회원국에게 전차 한 대를 3년 안에 줄 수 없었던 겁니다. 맥켄지 의원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눈살을 살짝 찌푸렸죠. 야책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이라는 옵션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은 나토 국가도 아니고 유럽에 전차를 판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등에 불이 붙은 사람은 물이면 뭐든 잡습니다. 그는 새로운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를 문의했습니다. 납기를 물었죠. 한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책이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4개월. 청문회장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4개월이요? 소피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난 반응이었죠. 네. 4개월 안에 첫 물량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냈습니다. 해밀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격할 여지를 찾고 있는 눈빛이었죠. 가격은 K2 한 대당 880만 달러입니다. 레오파드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폴란드는 K2 1000대와 K9 자주포 672문을 계약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25조 원입니다. 야책이 해밀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해밀턴 부회장님, 아까 폴란드가 돈이 없어서 한국 무기를 샀다고 하셨죠? 해밀턴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5조 원입니다. 이게 돈이 없는 나라가 쓰는 금액입니까? 폴란드는 GDP의 4%를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나토 기준인 2%의 2배예요. 미국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야책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건 싸서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3년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5년은 더더욱 안 되고요. 한국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기를 보내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청문회장이 정막에 잠겼습니다. 해밀턴의 기생충 발언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가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카와무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보이체오프스키 국장,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일본도 방산 수출을 시작했고 십식 전차는 K2와 동급 이상입니다. 일본에는 문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야책이 카와무라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카와무라 기획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십식 전차가 우수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제까지 전차를 수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출 경험이 제로예요. 생산 라인도 자국 수요에 맞춰져 있고 대량 수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카와무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이미 12개국 이상의 K9을 수출했고 해외 정비 거점도 구축되어 있으며 대량 생산 라인이 가동 중입니다. 무기를 잘 만드는 것과 무기를 만들어서 제때 보내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소피아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동조의 신호였죠. 하지만 아직 누구도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맥켄지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콜드웰 국장. 폴란드의 사정은 알겠소. 하지만 이건 폴란드 한 나라의 특수한 상황 아니오? 전쟁 옆이니까 급한 거고, 급하니까 빠른 걸 선택한 거잖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게 바로 제가 처음에 했던 생각입니다. 폴란드는 특수한 케이스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제 조사의 두 번째 목적지에서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끝없는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그 위에 미사일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죠. 이건 중동입니다. 폴란드와는 정반대 환경이죠. 눈보라가 아니라 사막에 열풍이 부는 곳. 하지만 여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조사를 시작하고 2주째였습니다. 폴란드 출장에서 돌아온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야책의 증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4개월. 한국이 전차를 4개월 만에 보낸다는 게 사실인지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폴란드 현장에서 직접 K2 전차가 줄줄이 열차에서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깃발을 흔드는 폴란드 군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죠. 마치 구원병이 도착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전차는 빨리 보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능은 어떻습니까? 해밀턴 말대로 싸구려 짝퉁이면 빨리 보냈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조사 목적지를 중동으로 잡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중동에는 한국이 수출한 천궁2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실전에 투입됐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실전 데이터. 무기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UAE 수도에서 군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보안상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는 천궁2 운용 부대의 고위 장교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가 가져온 건 태블릿 하나였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영상을 보여줬어요. 야간 화면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에서 빗줄기가 교차하고 있었죠. 미사일의 궤적이었습니다. 위에서 쏟아지는 빛은 공격 미사일, 아래에서 올라가는 빛은 요격탄. 마치 불꽃놀이 같았지만 이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날 영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드론을 합쳐 300발 이상이 날아왔어요. 세계가 숨을 멈춘 날이었죠. 저는 영상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하늘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 공격 당시 천궁2가 실전 요격에 나섰습니다. 그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자 데이터 시트가 떴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요격 대상 150발 이상. 성공률 93%.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93%라고요? 확실합니까? 우리 국방부가 직접 집계한 수치입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 3개 팀이 독립적으로 검증했고요. 93%. 이 숫자가 왜 충격적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세계 최고의 방공 체계로 불리는 장비입니다. 걸프전에서 명성을 얻었고 전 세계 18개국이 운용하고 있죠. 패트리어트의 실전 요격률은 공식적으로 80%에서 90%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밀이라 정확한 수치는 비공개지만 대략 그 범위입니다. 천궁2가 93%라면 패트리어트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이었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천궁2 한 개 포대 기준 약 3억 달러. 패트리어트 한 개 포대가 12억 달러 정도 하니까 대략 4분의 1 가격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성능은 동급인데 가격이 4분의 1점.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장을 뒤집는 숫자였습니다. 청문회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150발 이상 요격, 성공률 93%,
가격 패트리어트의 4분의 1점, 청문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해밀턴이 즉시 반격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수치는 누가 검증한 겁니까? 한국 측 발표를 그대로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같은 의심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수출국 국방부의 공식 기록, 현지 배치된 서방군사 고문단의 독립보고서, 그리고 위성 영상 분석 데이터, 세 가지 소스를 교차 검증한 결과입니다. 해밀턴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반박할 데이터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카와무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콜드웰 국장, 일본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SM-3는 대기권 밖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천궁2보다 훨씬 상위 체계예요. 단순 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저는 카와무라를 바라봤습니다. 카와무라 기획관님, 맞는 말씀입니다. SM-3는 상층 방어 체계이고 천궁2는 중하층 방어 체계죠. 직접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카와무라가 약간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SM-3가 실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한 적이 있습니까? 전쟁 상황에서 실제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막아낸 기록이 있습니까? 카와무라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시험 발사에서는 성공했습니다. 하와이 앞바다에서 모의 표적을 요격한 기록이 있죠. 시험과 실전은 다릅니다. 카와무라 기획관님도 아시잖습니까? 시험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미사일이 날아오는지 미리 합니다. 실전에서는 모릅니다. 300발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93%를 기록하는 것과 시험장에서 예고된 미사일 하나를 잡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카와무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죠. 인정하기 싫은 거였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발언했습니다. 콜드웰 국장, 요약하면 이겁니까? 천궁2는 패트리어트와 동급 이상의 실전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은 4분의 1이다. 네. 반데어 베르흐 위원. 정확합니다. 소피아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맥켄지 의원에게 보여줬습니다. 부위원장님,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동맹국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비합리적인 건 선택하지 않는 쪽이에요. 해밀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데어 베르흐 위원. 당신은 나토 자문위원이면서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소피아가 해밀턴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숫자 편을 듭니다. 해밀턴 부회장님. 숫자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밀턴의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해밀턴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좋습니다. 반공은 인정하겠습니다. 천궁2가 잘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사일 하나 잘 만든다고 전체 방산이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미국은 전투기, 전차, 함정, 미사일, 위성까지 전 영역을 커버합니다. 한국이 그게 됩니까? 해밀턴은 자기 논리의 마지막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하나로는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거였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그 반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해밀턴 부회장님,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다음은 육군 장비입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조건에서 테스트된 결과를요. 화면에 거대한 산업용 냉동 창고 사진이 떴습니다. 철제 벽면에 성에가 잔뜩 끼어 있었고 내부에서 희뿌연 냉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 안에 자주포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포신의 얼음 결정이 반짝이고 차체 위에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핀란드 국방부의 혹한기 무기 테스트 시설입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하면서 신형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후보는 3종류였죠. 저는 3개의 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독일의 피제라우 비체 2000, 프랑스의 세자르, 그리고 한국의 K9. 해밀턴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자주포가 나오니 자신감이 돌아온 표정이었죠. 유럽 무기라면 한국 따위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핀란드의 테스트 조건은 이랬습니다. 3대의 자주포를 냉동 창고에 넣고 72시간 방치합니다. 내부 온도 영하 32도. 그리고 꺼내자마자 시동을 걸고 바로 사격을 실시합니다.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왜 영하 32도입니까?
핀란드와 러시아 접경 지역의 겨울 최저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입니다. 실제 전투가 벌어질 환경에서 작동하는지를 보는 거죠. 카탈로그에 적힌 스펙이 아니라 진짜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지를요. 저는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72시간 뒤 냉동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화면에 독일 피제라우비체 2000이 나타났습니다. 핀란드 군인이 운전석에 올라탔죠. 시동키를 돌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렸습니다. 엔진이 끙끙대는 소리만 나왔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밀턴의 표정이 굳어졌죠. 독일 피제라우비체 2000. 시동 불가. 영하 32도에서 엔진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넘겼습니다. 프랑스 세자르입니다. 프랑스 자주포 앞에 핀란드 군인이 섰습니다. 시동키를 돌렸죠. 이번에는 엔진이 걸렸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포탑을 회전시키려 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압 계통이 얼어붙어서 포탑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레버를 앞뒤로 흔들었지만 꿈쩍도 안 했죠. 프랑스 세자르. 시동은 걸렸으나 포탑 회전 불가. 유압 라인이 동결됐습니다. 시동이 걸려도 사격을 할 수 없으니 사실상 고철이나 마찬가지죠. 청문회장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였죠. 세계 최고라는 유럽 무기가 추위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입니다. 한국의 K9. 화면에 K9 자주포가 나타났습니다. 차체 전체가 서리로 뒤덮여 있었죠. 핀란드 군인이 올라탔습니다. 시동키를 돌렸습니다. 한 번에 엔진이 걸렸습니다. 웅장한 디젤 엔진 소리가 냉동 창고를 가득 채웠죠. 포탑이 부드럽게 좌우로 회전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0초 뒤 첫 발이 발사됐습니다. 화염이 사막이 아니라 핀란드의 설원을 가르며 뿜어져 나왔고 포탄은 정확히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해밀턴의 아군이 아니었습니다. 맥켄지 의원 옆에 앉은 의원 2명이 무의식적으로 손뼉을 쳤죠. 맥켄지 의원이 손을 들어 박수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K9 자주포, 영하 32도에서 72시간 방치 후 30초 만에 사격 완료. 분당 8발 발사 가능, 사거리 42km. 한국 육군이 70년간 혹한기 실전 환경에서 운용하며 개량해 온 장비입니다. 해밀턴이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목소리의 여유는 사라지고 있었지만요. 극한 테스트일 뿐입니다. 시험장 조건과 실전은 다릅니다. 독일 무기가 영하 32도에서 안 된 건 그런 환경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온대 기후에서는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야책이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해밀턴 부회장님, 러시아는 온대 기후에 있지 않습니다. 청문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해밀턴이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핀란드는 K9을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도 K9을 선택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폴란드도, 호주도, 이집트도, 인도도, 터키도. 현재 K9을 운용하거나 도입을 확정한 나라는 12개국 이상입니다. 세계 지도 위에 K9 도입국들이 파란색으로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중동으로, 중동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로. 지도의 상당 부분이 파란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소피아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콜드웰 국장,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 지배의 시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반데어 베르흐 위원.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기생충이었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맥켄지 의원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오? 콜드웰 국장.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바꿨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식이 나타났죠. 원과 화살표로 연결된 네트워크 그림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건 나무입니다. 천궁2라는 나무, K9이라는 나무.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숲입니다. 해밀턴이 팔짱을 끼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한 걸 저는 보았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파는 방식을 분석하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미국이 70년간 써온 방식과 정확히 똑같았거든요.
맥켄지 의원이 등을 세웠습니다. F-35를 예로 들겠습니다. 미국이 F-35를 전 세계에 파는 건 전투기 한 대를 파는 게 아닙니다. F-35를 사면 미국산 엔진이 필요합니다. 미국산 미사일이 필요하고, 미국산 전자전 장비가 필요하고, 미국 기술진이 정비해야 하고,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아야 합니다. 부품도, 탄약도, 업그레이드도 전부 미국에서 옵니다. 저는 청문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번 미국 무기를 사면 30년간 미국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걸 생태계 종속이라고 부르죠. F-35 유저클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맹국들의 공군 체계를 미국 규격으로 묶어놓는 겁니다. 맥켄지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미국의 자랑스러운 전략이니까요. 그런데 의원님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이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K9 자주포를 산 나라는 한국산 포탄을 써야 합니다. 한국산 부품으로 정비해야 하고 업그레이드 할 때도 한국 기술진이 필요합니다. 엔진 교체, 포신 교환, 사격 통제 시스템 갱신. 전부 한국에서 옵니다. 야책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폴란드에 한국 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고 공동 생산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K9을 조립하지만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들어옵니다. 저는 도식을 가리켰습니다. 12개국 이상이 K9을 운용하면 이 나라들의 포병 체계가 한국 규격으로 통일됩니다. 한국산 포탄, 한국산 부품, 한국식 매뉴얼. 이건 F-35 유저클럽과 완전히 같은 구조입니다. 소피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선 순간이었죠. 콜드웰 국장,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맥켄지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피아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제가 나토 자문위원으로서 지난 2년간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세로축은 한국산 무기 의존도, 가로축은 시간이었죠. 선이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만이 아닙니다. 천궁2를 도입한 나라는 앞으로 업그레이드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천궁2에서 장거리형으로, 그리고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방공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미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소피아가 해밀턴을 바라봤습니다. 해밀턴 부회장님, 아까 한국을 기생충이라고 하셨죠? 해밀턴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기생충은 숙주에게 기대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정반대예요. 한국은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기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팩트가 해밀턴의 논리를 완전히 해체하고 있었죠. 이건 미국이 F-35로 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전략입니다. 단지 주어가 바뀐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요.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고 있었죠. 해밀턴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미국이 한국한테 졌다고 인정하자는 겁니까? 100년간 세계를 지켜온 미국 방산이 70년 전에 소총도 못 만들던 나라한테 졌다고요? 청문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해밀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해밀턴 부회장님, 아까 한국이 미국 기술을 베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한테 배웠어요. 하지만 부회장님이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은 기술만 배운 게 아닙니다. 파는 법도 배웠어요. 우리한테요. 해밀턴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우리가 F-35로 세계를 묶는 법을 보여줬더니 한국이 K9으로 세계를 묶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패트리어트로 동맹국을 종속시키는 법을 가르쳤더니 한국이 천궁2로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기생충입니까? 한국이 우리 기술을 베낀 게 아닙니다. 우리 전략을 베꼈어요. 그것도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청문회장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맥켄지 의원이 천천히 안경을 쓰며 말했습니다. 콜드웰 국장.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빠져 있소. 무엇입니까, 부위원장님? 왜가 빠져 있소? 한국이 어떻게 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됐는지. 성능 좋고, 가격 싸고, 납기 빠르고, 체계까지 파는 나라. 어떻게 가능한 거요?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려면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 질문에 답하려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맥켄지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저는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70년도 더 된 편지지였죠. 이건 제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군수보급 장교로 부산항에 주둔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온 무기와 물자를 한국군에 전달하는 임무였죠.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된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8년간 청문회에서 한 번도 떨리지 않았던 손이요. 마사에게, 오늘 한국군에게 에밀 소총 3천정을 넘겼다. 부두에 젊은 장교가 서 있었다. 이름은 모르겠다. 그가 소총 상자를 받아들 때 나는 그의 눈을 봤다. 그 눈빛은 물건을 받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빚을 새기는 사람의 눈이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지금 총 한 자루도 못 만든다. 하지만 마사, 내 느낌이 맞다면 이 사람들은 평생 이 빚을 기억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갚으려 할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 청문회장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해밀턴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도 종종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의 그 젊은 장교 이야기를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 나라는 빚을 기억하는 나라다. 그리고 빚을 갚으려는 나라는 무섭다. 저는 청문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저는 무시했습니다. 70년 전에 소총도 못 만들던 나라가 뭘 하겠어 생각했죠. 하지만 석 달간의 조사에서 저는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방산 공장의 야간 위성사진이었습니다. 새벽 3시인데도 공장 전체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한국은 70년간 단 하루도 방산 공장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왜냐고요? 멈추면 죽으니까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선 너머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있고 100만 대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공장이 멈추는 순간 그 나라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맥켄지 의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유럽은 냉전이 끝나자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평화가 왔으니까요. 30년간 숭늉공을 내보내고 생산 라인을 해체하고 공장을 창고로 썼습니다. 독일이 전차를 5년 만에 만드는 이유, 프랑스 포탄 공장이 12년간 멈춰 있었던 이유가 전부 이겁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공장에 먼지 쌓인 컨베이어 벨트와 한국 현대로템 공장의 24시간 가동 중인 조립 라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산 능력은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F-35 납기가 평균 38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고 155mm 포탄 생산량이 우크라이나 전선의 하루 소모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펜타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무기 체계의 납기 준수율이 47%입니다. 절반 이상이 늦습니다. 해밀턴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박할 수 없는 펜타곤 공식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왜 한국만 성능 좋고 가격 싸고 대량 생산까지 가능한지 아십니까? 저는 청문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70년간 살기 위해 무기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청문회장의 공기를 꿰뚫었습니다. 유럽은 평화가 오니까 공장을 닫았습니다. 미국은 수요가 넘치니까 납기가 밀립니다. 한국은 멈추면 죽으니까 70년간 공장을 돌려온 겁니다. 숭늉공이 대를 이어 기술을 전수하고 부품업체가 살아있고 라인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부산부두에서 본 그 젊은 장교의 눈빛, 빚을 기억하는 눈. 70년 뒤, 그 나라는 빚을 갚았습니다. 소총을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보다 더 빠르게, 더 싸게, 실전에서 더 잘 작동하는 무기를요. 청문회장에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밀턴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 있었습니다. 카와무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맥켄지 의원은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존이 만든 경쟁력. 이건 카탈로그나 스펙으로 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야책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덧붙였습니다. 폴란드도 알고 있습니다. 멈추면 죽는 나라가 만든 무기가 어떤 건지. 우리도 같은 처지니까요. 맥켄지 의원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콜드웰 국장. 5분 휴정하겠소. 그가 일어서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해밀턴 부회장. 휴정 뒤에 질문이 있소. 준비하시오. 해밀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아직 그가 무슨 질문을 받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 질문이 이 청문회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짓게 될 거라는 건 직감했습니다. 휴정 시간,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쳐봤죠. 누렇게 바랜 글씨 사이로 70년 전 부산 부두의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박재현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그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아버지가 70년 전 부산 부두에서 본 것과 같은 걸 봤습니다. 빚을 기억하는 눈, 그리고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의 조용한 결의. 휴정이 끝나고 청문회가 재개됐습니다.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휴정 전에는 해밀턴의 아군이 방청석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그 절반이 고개를 숙이거나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죠. 숫자 앞에서, 사실 앞에서 아무리 큰 로비 자금도 무력하다는 걸 깨달은 표정들이었습니다. 맥켄지 의원이 의사봉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재개하겠소. 그의 시선이 해밀턴에게 향했습니다. 해밀턴 부회장, 질문이 있소. 해밀턴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상당 부분 사라져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꺾이지는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람의 본능이죠. 마지막까지 싸우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님. 맥켄지 의원이 안경 너머로 해밀턴을 바라봤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수천 명의 증인을 신문에 온 눈이었죠. 그 눈 앞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치고 무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밀턴 부회장. 노스헬릭스는 현재 폴란드에 에이브럼스 전차를 공급하는 계약을 진행 중이었소. 해밀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초기 물량 116대 계약이 있었습니다. 납기는 36개월입니다. 한국은 K2를 4개월 만에 보냈다고 했소. 왜 노스헬릭스는 36개월이 필요한 거요? 해밀턴이 대답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세계 최고의 전차입니다. 품질 관리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맥켄지 의원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좋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소.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20선 중진 의원이 목소리를 낮추면 그건 칼날을 뽑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해밀턴 부회장, 지금 이 자리에서 노스헬릭스가 4개월 안에 에이브럼스를 납품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소? 청문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해밀턴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다시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건 현실적으로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오. 맥켄지 의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감정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해밀턴이 침을 삼켰습니다.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5초, 7초. 해밀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없으시군. 맥켄지 의원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은 아까 한국 무기를 기생충이라 했소. 짝퉁이라 했소. 싸구려라 했소. 하지만 부회장님 회사는 한국이 4개월 만에 하는 일을 36개월이 걸려도 못하고 있소. 누가 기생충이요? 청문회장에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해밀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워싱턴에서 가장 강력한 방산 로비스트가 20선 의원의 한마디에 입을 다문 겁니다. 방청석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밀턴의 아군이었던 방산업계 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습니다. 카와무라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소피아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소피아의 눈빛 한 번에 카와무라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분함과 인정,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씁쓸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맥켄지 의원이 청문회장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 나는 많은 걸 들었소. 콜드웰 국장의 보고서, 폴란드 조달국장의 증언, 천궁2의 실전 데이터, K9의 혹한기 테스트.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백발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나는 이 위원회에서 40년을 일했소. 그 40년간 한 번도 미국 방산의 우위를 의심한 적이 없었소. 하지만 오늘 그가 안경을 벗고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67세 노인의 피로가 일순간 드러난 거였죠. 오늘 나는 의심해야 한다는 걸 배웠소. 청문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은 기생충이 아니요. 한국은 70년간 멈추지 않은 공장이요. 멈추면 죽는 나라가 만든 무기를 멈춰도 되는 나라는 이길 수 없소. 맥켄지 의원이 콜드웰을 바라봤습니다. 콜드웰 국장. 국장의 보고서 제목이 뭐였소? 고객 이탈 분석이었나? 네, 부위원장님. 제목을 바꾸시오. 어떻게 말입니까? 맥켄지 의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각성 보고서로 바꾸시오. 미국이 잠자는 동안 세계가 바뀌었다는 걸 이 보고서가 깨워줬소. 그가 의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뿐이요. 한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되는 거요. 한국이 70년간 멈추지 않았다면 우리도 멈추면 안 돼요. 해밀턴이 의자에 쭈그러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금색 커프스링크가 형광등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맥켄지 의원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청석에 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소. 한국방위사업청에서 오신 분. 청문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박재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검은 양복에 단정한 넥타이. 이 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얇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소? 맥켄지 의원이 말했습니다. 박재현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의원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변호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싼지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작은 흑백 사진이었죠.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부산 부두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한국 장교가 미군에게서 소총 상자를 받아들고 있는 장면. 7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 부두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 장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박재현의 목소리가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잡았죠. 하지만 이 장교의 눈빛을 기억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에 적혀있던 그 장교. 빚을 기억하는 눈을 가진 그 사람. 그 사진이 실제한다는 걸 저는 이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박재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장교가 소총을 받으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70년 뒤 한국은 더 이상 소총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가 청문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눈이 잠깐 빛났습니다. 우리는 70년간 살기 위해 만들어왔을 뿐입니다. 청문회장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청문회장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해밀턴이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뭔가 번뜩인 것 같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카와무라는 물을 위해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의 손이었죠. 야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재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죠. 박재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전쟁 옆에 사는 나라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필요 없는 악수였습니다. 소피아가 노트북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존이었군요. 맥켄지 의원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무리하겠소. 그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콜드웰 국장. 이 보고서를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보고서로 전환하시오. 미국이 알아야 하오. 우리가 잠자는 동안 70년간 깨어있던 나라가 있다는 걸.
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가장 마지막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안주머니에 넣으며 스크린에 아직 떠있는 부산 부두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소총 상자를 받아 든 젊은 장교의 눈. 70년 전 아버지가 본 그 눈빛. 빚을 기억하는 눈. 그 눈빛이 70년 동안 꺼지지 않은 공장의 불빛이 되었고, 그 불빛이 영하 32도의 냉동고에서도 300발의 미사일이 쏟아지는 사막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았던 겁니다. 복도로 나오자 워싱턴의 늦은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금빛이 부서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한국 어딘가의 방산 공장,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70년간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불빛. 멈추면 죽는 나라. 그래서 멈추지 않은 나라. 그것이 미국의 320조 원짜리 무기 시장을 뒤흔든 진짜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FMS 국장의 사연 어떠셨나요? 천궁투 실전 요격 150발 이상 성공률 93%. K9은 영하 32도에서 유일하게 작동한 자주포. 폴란드 25조 원 계약. 첫 납품까지 단 4개월. 미국의 납기 준수율은 47%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방산 재벌 해밀턴은 한국을 기생충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상원 군사위원회 맥켄지 의원은 이렇게 답했죠. 한국을 이기는 방법은 한국처럼 되는 것뿐이다. 70년간 휴전선 앞에서 공장을 멈추지 못한 나라. 그 절박함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될 줄은 기생충이라 비웃던 그들도 몰랐습니다. 묵묵히 만들고 조용히 쌓고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FMS 국장이 경험한 충격적인 사연이었습니다. 70년간 멈추지 않은 대한민국의 저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묵묵히 쌓아온 힘이 세계를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